11주차 2차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소, 부영양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호소라는 말이, 부영양화라는 말도 생소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라는 곳입니다. 동복호라는 곳인데 지금 보이는 이곳이 화순적벽입니다. 화순적벽. 여기는 하순군청의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해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예약하면 여기까지 이제 버스로 실어서 날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뭐 탑도 있고 뭐 제각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망향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망향정. 여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개인가 14개의 마을이 이 동복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몰됐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갔기 때문에 그걸 개념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유래비들을 세워져 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이곳이 옹성산이라는 곳인데요. 뭐 뒤쪽에 넘어가면 뭐 유격부대도 있어요. 뒤쪽에 등산을 와서 보면 이쪽이 쭉 다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항아리를 쌓아놓은 모습이다 해서 옹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곳이 이제 적벽이죠. 이곳이 그 바위의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하다라고 해서 적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가을에 가면은 이 나무들의 단풍 모습까지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들은 이 물은 우리 광주 시민의 그 식수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군청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하천이라든지 강을 막아서 또는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호수라고 그러는데 호수가 아니고 이제 호소라고 한 이유는 장소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소의 변천인데 한자로 쓰면은 뭐 호수 그러면 물이잖아요. 근데 이 장소 개념이어서 이 호소 이런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댐으로 막았다. 그럼 물이 이렇게 고일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물들은 호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이 강의 줄기를 쭉 따라가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유역, 비가 오면 이쪽으로 물이 고이는 이런 유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호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복호, 주화모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이제 영양 단계라는 게 있어요. 영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 때문에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영양가가 충분한 어떤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뭘 먹어요? 단백질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영양이라는 게 이게 질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물에서는 주로 환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인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빈영양호라고 하고요.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이런 땅에 비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 비료나 이런 성분들이 이제 물로 계속 흘러 들어오죠. 흘러 들어오다 보면 물에 질소인이 많아져요. 그럼 플랑크톤들이 자라고 퇴적물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소인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곳, 이러면 이제 녹조가 발생하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영양호라고 그러고,
부영양호가 수억 년이 지나면 이렇게 습지로 변해버려요. 이제 육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육지가 되면은 건지가 되는 것이죠. 좀 개념이 다르지만 아까 고창의 운곡습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빈영양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논이었죠. 논이었는데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물은 이제 적어지고 이렇게 토사라든지 흙이 쌓여서 이렇게 습지나 녹지가 되는 경우죠. 근데 아무리 깊은 호수도 방치해 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류로부터 계속해서 그 토사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영양화라는 것은 유트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양물질이 풍부해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질소나 인 같은 게 적은 그런 상태를 빈영양, 그래서 영양염류가 적은 그런 수역들을 우리는 빈영양, 영양염류가 많은 수역을 우리는 부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영양화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영양물질 없던 빈영양이었던 그런 물이 영양원, 질소나 인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부영양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조류, 그러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물속에 질소나 인 같은 게 많게 되면 이런 것들 토대로 플랑크톤이 자라게 돼요. 플랑크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녹조죠. 자라게 돼서 물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또 산소를 줄여버리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쭉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호수의 부영양화 과정은 뭐 교양에서는 좀 다소 어렵지만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빈영양호에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물질 없이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류에서 오염물질 또는 뭐 흙 같은 토사들 이런 게 들어오면은 미생물들이 이런 오염물질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유기물 분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 먹었는데 못 다 먹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유기물, 무기물이 질소인 같은 영양물질이면 일부 이제 플랑크톤 조류가 번식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영양화 돼가는 과정이죠. 조류가 번식하게 되고 조류가 번식하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냄새나 맛을 냅니다. 냄새나 맛이 뭐 곰팡이 냄새나 막 이런 냄새를 내요. 이게 이제 녹조인데 곰팡이 냄새나 맛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조류가 죽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부패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조류의 어떤 영양소가 돼서 조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번식하게 되고 아주 반복되면 이제 늪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걱으로 뜰 수 있을 정도까지 변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영양화의 과정이다라고. 결국은 이제 깨끗한 물에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니까 비료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니까 그것을 그 비료 성분이 많으니까 조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냄새나 맛 또는 산소가 고갈되고 이게 이제 늪처럼 변하는 과정까지 가는 게 부영양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영양화 과다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비료 생산, 여기 비료 포대의 뒤에 이제 표기죠, 표기 방법. 이런 그 퇴비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림이 울창해지니까 뭐예요? 낙엽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낙엽. 이렇게 됨으로써 그 숲이 이 일종의 굉장히 부유한 어떤 영양원이 된다 이 말이죠, 숲이.
그래서 물에 이런 질소나 인 같은 물질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 유입. 그 다음에 이건 좀 설명이 좀 뒤에서 나옵니다. 성층 현상이 뒤에 나오는데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이 윗물하고 아랫물하고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섞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층 현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안 섞여도 문제, 너무 자주 섞여도 문제. 그래서 호수에 영양물질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으면 미생물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부영양화 결과가 뭐냐? 가장 큰 게 녹조예요, 녹조. 녹조가 발생한다. 요거 이렇게 이제 녹조가 발생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누렇게 이제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냄새나 맛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는, 특히 이제 물 맑기, 투명도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물 표면에서 이렇게 깊이 보면 바닥이 보이는 것은 투명도가 굉장히 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류들이 자라고 플랑크톤이 자라면 이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명도가 저하된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조개류, 어패류가 폐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물을 우리가 수질을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물 환경 관리의 핵심이 조류 관리예요. 조류. 녹조 관리도 녹조 관리.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부영양화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는 빈영양호에 비해서 투명도가 2m 이하로 굉장히 낮다. 여기는 높죠. 그다음 물색이 녹색 또는 황색이다. 여기는 굉장히 투명한 그런 파란색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용존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조류가 많이 자라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표면층은 이 용존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닥으로 들어갈수록 용존산소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빈영양호는 평소에 광범위하게 산소가 많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이 식물 플랑크톤 조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한다는 거고, 조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영양화의 결과인 녹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빗대는 말로 녹조 라떼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녹차 라떼 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녹차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우유에다 타서 주는 게 이제 녹차 라떼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모양인데, 보시면 녹조가 발생하면 이렇게 물 색깔이 마치 녹조 라떼처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조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뉴스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렇게 녹조가 많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독소가 발생하고 수생태계, 아까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조의 이 근본이 뭐냐 하는 걸 알아봤는데, 이걸 우리는 조류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조류. 영어로는 algae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배울 때 생물 중에 생산자라는 게 있었죠. 생산자가 있었고, 그 다음 소비자가 있고 그러죠. 이 생산자는 뭐죠? 풀이라든지 뭐 그 식물을 주로 말을 하는데,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육지에서 볼 수 있는데, 물 안에도, 물 속에도 뭐 수생 식물들이 있잖아요. 물풀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런 그 플랑크톤들은, 이런 식물 플랑크톤들은 생산자죠. 생산자. 동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이 있는데, 식물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다고 그랬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죠. 플랑크톤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할 수 있죠. 보면 이게 녹조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녹색 색깔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엽록체라는 것,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생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산소, 우리가 광합성하면 CO2하고 물하고 결합을 해서 CHO라는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플랑크톤이 많은 데는, 이런 데는 표면은 그 산소가 굉장히 많은데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이 플랑크톤이. 플랑크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녹조라고 하는 것은, 녹조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사실은 있어요. 녹조류가 별도로 있는데, 물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녹조라고 이제 우리가 녹조 현상 이렇게 이제 하죠. 바다에서는 적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물질을 우리는 남조류라고 그러는데, 남조류 어디서 들어봤죠? 제가 그 지구가 초창기에 원시 지구 때는 산소가 없었는데 남조류라는 게 나타나서 세포가 이렇게 자꾸 나눠지면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내뱉어서 지구에 산소가 많이 생겨나서 오늘날의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그 남조류예요. 그 남조류들 중에 우리나라 이름 없지만 이렇게 개구리 알처럼 이게 현미경을 찍어 놓은 거예요. 마이크로시스티스, 그 다음에 아나베나 목걸이처럼 생겼죠. 머리카락처럼 생긴 오실라토리아,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여름철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렇게 자라요.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물 색깔을 녹색으로 변하게 하고, 특히 냄새, 맛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걸 이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 흙 냄새, 이런 냄새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낙동강, 금강 이런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가끔 주화모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영산강에서 발생해서 국가적인 해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완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수돗물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숯가루인 활성탄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조류를 또 다른 똑같은 종류들인데요. 아나베나를 이렇게 모양이 사상성이다, 목걸이처럼 생겼다, 오실라토리아 머리처럼 생겼다 하는 모습을, 다른 사진이에요. 똑같은 남조류인데 마이크로시스티스라든지 이 아파니조베이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냄새를 내고 독소를 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조류라는 조류도 있어요. 이거는 정수처리 장애라고 써놨는데, 비처럼, 참비처럼 생겼죠. 이거는 프라질라리아라고 그렇고, 아우라 코스텔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처럼 생겼다 해서 아스트로네일라라고 있고, 이거는 바늘처럼 생겼다 해서 시네드라,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규조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잘 부서지지 않아요. 규산 성분, 그러니까 모래 성분으로 이게 투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포들이 엽록소라든지 다 들어있어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수장에 이제 모래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정수장의 여과지의 기능을 나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이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냐, 죽었냐, 아니면은 그 육지에서 누군가가 그 살인을 해서 물에 빠뜨렸냐, 이거를 판단할 때 이런 그 조류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요. 그 윗속에 들어있어 사람의 이제 그 윗속의 분비물을 조사해봤을 때 그 규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윗속에서 나왔다 하면은 물속에 빠져서 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윗속에 조류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입 안에서만 녹조류라든지 아까 그런 남조류라든지 이런 조류들만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지에서 빠져서 이렇게 수장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의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녹조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착한 조류죠. 착한 조류. 유돌이나 스타울라스트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대량 번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시에 물을 받아 놓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녹조류, 유돌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물 색깔은 변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냄새라든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얘들은 좀 착한 조류라고 할 수 있고요. 편모조류는 아까 녹조 라떼보다 더 심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물 색깔을 완전히 빨갛게 만들어요. 바다에서 적조가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다 편모조류인데요. 육지에서는 페리디듐 이걸 이제 와편모조류라고 이게 털이 두 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와편모조류라고 하는 거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마치 좀 표현이 그런데 그 돼지 잡을 때 핏물 나오잖아요. 그 물이 핏물 색깔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봐보세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둥말둥한 이 작은 식물 플랑크톤들이 대량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분법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물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하고 거기에 독소도 나오게 하고 그 냄새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생태계도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오염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3차 시 때 제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할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의 원인은 바로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비료라든지 이런 성분들, 오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다. 특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영양염류입니다. 계속 강의를 해도 오타가 하나씩 나오네요. 영양염류. 여기가 그것들이 주로 이제 질소나 인들이고 생활하수가 우리가 이제 버리는 하수죠. 물론 100% 다 하수 처리장 같은 게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것이죠. 산과 들에서 나오는 오염원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 물질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들이 물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조류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가 되고 특히 물이 흐르는 물들은 이런 이 고여있는 물에 자랄 수 있는 플랑크톤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근데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볼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댐을 만든다든지 하면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더 활발하게 자랄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고요. 햇빛이라든지 잔잔한 바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조건이 갖춰주면은 녹조가 잘 자라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이런 그 모습에서 녹조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막 녹조가 이렇게 그 주걱으로 떠낼 정도 뭉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담수족조 여기는 색깔이
크게 뛰어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지금 그 검은색 사진의 기술 때문에 그러는데요. 적색을 띠고 있죠. 빨간색을. 이제 이 그림은 녹조 발생에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영양물질이 많을 때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수량이라는 거예요. 저수량. 그러니까 물의 양이죠. 여기서 저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가 내렸다 하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조류가 아까 말한 남조류 그러니까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쭉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죠.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오니까 쭉 늘어난다. 이것은 먹이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산이나 들이나 산들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비가 오게 되면 이것들이 다 씻겨 내려와서 하천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이나 질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호수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플랑크톤들이 조류들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번식 현상들이에요. 주로 비온 이후에 녹조는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그 호수 내부에서 단기적인 제거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댐이 있다. 그러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이 유역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유역을 깨끗이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산 같은 걸 어떻게 막아요? 산에 있는 낙엽 씻긴 물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종의 여기 이제 인공 습지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이 습지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습지에서 정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호소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상당히 좋은 방법들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공기 기둥을 담아가지고 컴프레서를 바깥에 놔두고 컴프레서로 의해서 공기를 여기다 밑에다 집어넣으면 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서 도는 거죠. 이렇게 돌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이 수중 폭기 시설이고 가끔 뉴스에 보면 조류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하잖아요. 이렇게 황토에는 주로 이제 철분제 같은 게 좀 들어있거든요. 철분제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조류 같은 거를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있으면 가라앉게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영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황산동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게 푸른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푸른데 구리죠. 구리. 동이라는 게 구리잖아요. 구리를 뿌리면 구리가 조류들을 그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죽이긴 한데 이건 효과는 확실한데 화학적인 그런 살포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폭기 장치는 이런 기둥을 여기다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컴프레서에 있는 호스를 통해서 공기를 집어내면 이 공기가 1호 한 번씩 펑펑 터지면서 한 3일에 한 번씩 아랫물과 윗물을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섞이게 만드는, 또 이쪽도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중 폭기 장치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호소 외부로 오염원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전하는 교훈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쓴 바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물이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이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녹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영양화된 호소의 수지를 다시 뭘로 만들어라? 빈영양화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호소, 습지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호소인 이 물에서 어떻게 조류가 발생하고 그런 원인이 부영양화인데 근본적으로는 영양이라는 게 질소나 인이다. 그게 우리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유입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